서울의 심장부,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퀀텀 이노베이션스 본사 42층의 컨퍼런스룸은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최고급 공기청정기를 통해 완벽하게 정제되었지만 그 어떤 기술로도 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이 뿜어내는 팽팽한 긴장감까지는 걸러낼 수 없었다. 테이블 중앙에는 미래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야심찬 프로젝트 밀레니엄 타워의 정교한 축소 모형이 조명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강준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였다. 그의 굳게 닫힌 입술과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미동조차 없는 자세는 그가 이 회의의 절대적인 지배자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32살의 나이로 대한민국 최고의 테크 및 투자 기업인 퀀텀 이노베이션스를 이끄는 그는 얼음 심장을 가진 전략가로 불렸다. 그의 결정 하나에 수천억 원의 자금이 움직였고 그의 눈빛 한 번에 거대 프로젝트의 운명이 갈렸다. 지금 그의 앞에는 그 운명을 결정지어야 할 또 하나의 거대한 사업이 놓여 있었다. 프레젠테이션 시작까지 5분 남았습니다. 대표님, 충직한 김 비서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강준호는 대답 대신 손가락을 까딱이는 것으로 응답을 대신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프로젝트의 수익성 분석 보고서에 고정되어 있었다. 숫자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조합되고 해체되었다. 그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지 또 하나의 건축물이 아니었다. 퀀텀 이노베이션스가 추진하는 차세대 스마트 시티 기술을 집약시킬 테스트베드이자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통해 회사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중요한 발판이었다. 그때 컨퍼런스룸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섰다. 강준호는 고개도 들지 않았지만 특유의 값비싼 향수 냄새와 거만한 발걸음 소리만으로도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강 대표 오늘도 여전히 빡빡하게 구는군. 회의 시작 전에 차 한잔할 여유도 없나. 목소리의 주인은 에이펙스 건설의 대표 박민혁이었다. 그는 강준호의 오랜 라이벌이자 이 프로젝트의 또 다른 핵심 투자자 후보였다. 박민혁은 화려한 패턴의 이탈리아제 수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늘 그렇듯 오만함과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는 강준호의 맞은편에 보란 듯이 털썩 주저앉으며 테이블 위에 타워 모형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이 장난감 하나에 수조 원을 태우자니 자네나 나나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 안 그런가? 강준호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짙은 검은색이었다. 나는 내 돈을 장난감에 투자하지 않아, 박 대표. 그리고 자네가 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시간 낭비는 빛에게 좋지 않으니까. 차가운 목소리에 박민혁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는 곧 능글맞은 미소로 표정을 바꿨다. 농담 한 번 한 걸 가지고 뭘 그러나. 오늘 프레젠테이션이 그렇게 대단하다던데 어디 한번 구경해 봐야지. 특히 오늘 발표를 맡은 건축가가 대단한 미인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박민혁의 저급한 말에 강준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여자를 사업적 가십거리로 소비하는 부류의 인간들을 경멸했다. 그가 무언가 더 말하려는 순간 컨퍼런스룸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정면의 대형 스크린이 밝아졌다. 프레젠테이션의 시작을 알리는 로고 영상이 흐르고 곧이어 단상 위로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지적인 분위기의 안경, 그리고 몸에 꼭 맞는 세련된 검은색 정장.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단상 중앙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밀레니엄 타워 프로젝트의 수석 건축가 한서연입니다. 그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강준호의 세상이 멈췄다.
서류 위를 맴돌던 그의 시선이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단상 위에 그녀에게로 향했다. 한서연. 십수년 동안 그의 기억 가장 깊은 곳, 그 누구에게도 열어보인 적 없는 비밀,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이름.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는 이름. 그의 얼음 같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동공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14년 전 낡은 교복을 입고 햇살 아래에서 웃던 소녀의 모습과 지금 눈앞에서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당당한 전문직 여성의 모습이 겹쳐졌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총명하고 따뜻하며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그 눈빛. 저희가 제안하는 밀레니엄 타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인간과 기술, 그리고 자연이 공존하는 수직 도시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논리정연했다. 그녀는 스크린에 떠오른 복잡한 설계도와 3D 시뮬레이션 영상을 능숙하게 다루며 자신의 비전을 설명해 나갔다. 그녀의 설명 하나하나에는 건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회의실에 모인 다른 투자자들과 임원들은 모두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에 완전히 몰입했다. 하지만 강준호는 그녀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는 듯했다. 어째서 네가 여기에? 14년 전 그날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갑작스러운 야반 도주,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라져야 했던 그날 밤. 그는 서연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떠올렸었다. 언젠가 성공해서 당당한 모습으로 그녀 앞에 다시 서겠다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그 다짐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 속에서 희미해져 갔다. 그는 밑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와 지금의 제국을 건설했다. 그 과정에서 과거의 자신을 철저히 지우고 감정이라는 사치는 버린 지 오래였다. 그런데 지금 그의 제국 심장부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의 열쇠를 쥔 사람으로 그녀가 서 있었다. 이것은 우연인가 아니면 운명의 장난인가? 자, 잠깐만요. 프레젠테이션의 흐름을 깬 것은 박민혁이었다.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댄 채 거만한 자세로 손을 들었다. 한 건축가님. 설명은 아주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디자인이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닙니까? 이런 비정형적인 구조물은 안전성과 시공 비용 측면에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요. 미적인 것도 좋지만 결국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돈이 돼야 한다는 말이죠. 그의 질문은 날카로운 척했지만 실은 서연의 전문성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다. 서연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박민혁 대표님. 하지만 저희는 이미 구조 안정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천 번 이상 완료했으며 최첨단 신소재와 모듈러 공법을 도입하여 오히려 기존의 초고층 빌딩보다 30% 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데이터는 나중에 보고서로 확인하면 될 겁니다. 박민혁은 그녀의 말을 끊고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냥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설계한 건물이라니 겉모습에만 너무 치중한 건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물론 한 건축가님처럼 아름답다면야 그것만으로도 가치는 있겠지만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명백한 성희롱성 발언이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그녀가 입술을 깨물며 다음 말을 찾고 있을 때 더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갈랐다. 박 대표, 강준호였다.
그는 박민혁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정면의 스크린을 응시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숨죽이게 만들었다. 퀀텀 이노베이션스는 아름다움의 가치 같은 불확실한 요소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데이터와 비전,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에 투자합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서연과 눈을 마주쳤다. 14년 만에 마주한 시선. 서연의 눈이 살짝 커졌다. 그녀는 이 차가운 CEO에게서 어렴풋한 과거의 잔상을 발견한 듯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강준호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서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한서연 건축가. 방금 박 대표가 제기한 비용 절감 방안의 핵심 기술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기술이 타워의 에너지 효율성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5년 후 예상되는 운영 비용 절감 효과를 퍼센티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질문은 지극히 전문적이고 날카로웠다. 그것은 박민혁의 무례한 발언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고 논점을 다시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되돌려 놓았다. 동시에 그것은 한서연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그녀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했다. 서연은 잠시 놀란 듯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프로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강준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다. 네, 강준호 대표님. 핵심 기술은 동적 외피 시스템과 AI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통합 운영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서연은 막힘없이 그의 질문에 완벽하게 답변했다. 그녀의 눈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고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실렸다. 강준호는 조용히 그녀의 답변을 들으며 겉으로는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만감이 교차했다. 그녀는 그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해 수많은 거물들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비전을 설파하고 있었다.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그것은 자랑스러움이자 동시에 지난 14년의 세월에 대한 깊은 아쉬움이었다. 프레젠테이션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까지 모두 마무리되었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고 프로젝트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했다.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자 박민혁이 기다렸다는 듯 서연에게 다가갔다. 한 건축가님, 오늘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따 저녁에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은데요. 프로젝트에 대해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그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내며 명함을 건넸다. 서연이 정중하게 거절하려던 찰나 강준호가 그들 사이로 다가왔다. 박 대표, 깊은 이야기는 다음 공식 회의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함께 듣는 게 좋을 것 같군. 강준호는 서연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박민혁에게 말했다. 그리고는 김 비서를 향해 고갯짓을 했다. 김 비서, 한서연 건축가 팀이 제출한 모든 기술 자료와 구조 분석 데이터를 내 사무실로 가져와. 오늘 밤 안으로 전부 검토할 거니까. 그의 말에 서연과 그녀의 팀원들은 물론 박민혁까지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하룻밤에 검토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강 대표,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박민혁이 비꼬는 투로 말했다. 내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쓸지는 내가 결정해. 강준호는 짧게 대꾸하고는 몸을 돌려 회의실을 나가려 했다. 그는 여전히 서연을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다. 서연은 그 모습에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졌다. 강준호. 분명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그 아이의 이름이 맞았다. 조용하고 존재감 없었지만 수학 문제만큼은 전교에서 제일 잘 풀던 아이. 하지만 지금의 그는 그때의 소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거대 기업을 이끄는 냉혹한 CEO. 그녀는 그저 동명이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려 했었다. 하지만 회의실을 나가기 직전 강준호가 잠시 멈춰서서 나직하게 말했다. 그 목소리는 오직 서연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 오랜만이네 한서연. 그 한마디에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가 맞았다. 그가 정말로 강준호였다. 강준호는 그 말을 남기고 미련 없이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등 뒤로 서연의 혼란스러운 시선과 박민혁의 불쾌한 표정이 남았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강준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해질녘의 서울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서연으로 가득 차 있었다. 14년. 그녀를 다시 만나기 위해 보낸 시간이 아니었다. 그녀를 잊기 위해 발버둥 친 시간이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왔다. 운명은 다시 한번 그녀를 그의 눈앞에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박민혁 같은 하이에나가 그녀의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강준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과거에는 그녀를 지켜줄 힘도 그녀 곁에 머무를 자격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이었다. 그가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김 비서. 네, 대표님. 자료 가져왔습니다. 그 자료는 잠시 두고 에이펙스 건설 박민혁 대표의 최근 동향과 개인적인 문제들까지 전부 샅샅이 조사해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서연 건축가에 대한 프로필도 필요하십니까?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아니, 그녀에 대한 건 내가 직접 알아볼 거니까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그의 눈은 자신이 창조한 제국의 야경 너머 14년 전의 풋풋한 기억과 앞으로 쟁취해야 할 미래를 동시에 꿰뚫어 보고 있었다. 강준호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설계 사무소로 돌아온 후에도 한동안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새하얀 제도판 위에 펼쳐진 밀레니엄 타워의 복잡한 인면도와 빼곡히 들어찬 숫자들은 마치 의미 없는 낙서처럼 흩어져 보였다. 그녀의 귓가에는 강준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낮은 목소리가, 눈앞에는 14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주했던 그의 깊고 차가운 눈빛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오랜만이네 한서연. 그것은 질문도 감탄도 아니었다. 그저 덤덤한 사실의 확인.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타임캡슐을 예고 없이 파헤친 듯 그녀의 마음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다. 강준호. 그녀의 기억 속 그는 언제나 교실 맨 뒷자리 창가 쪽에 앉아있던 조용한 소년이었다. 낡았지만 항상 단정했던 교복말이 없던 성격, 그리고 어려운 가정 형편에 대한 어렴풋한 소문들. 그를 기억하는 동창생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을 정도로 그는 존재감이 희미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를 기억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 때문에. 창밖으로 갑자기 여름 소나기가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후두둑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그녀를 14년 전에 어느 비 오는 오후로 데려갔다. 그날도 꼭 오늘처럼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다.
보충 수업이 끝나고 모두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간 텅 빈 교정 서연은 우산을 펼쳐들고 교문을 나서려다 걸음을 멈췄다. 중앙 현관 처마 밑에 한 소년이 비가 그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준호였다. 흠뻑 젖은 운동화와 어깨에 맨 낡은 가방이 그의 처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몇몇 남학생들이 그를 지나치며 낄낄거렸다. 야, 강준호, 너네 집 가난해서 우산도 없냐? 비 맞고 가면 감기 걸릴 텐데. 조롱 섞인 말들이었지만 준호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쏟아지는 비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 순간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그에게로 다가갔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른다. 그저 흠뻑 젖은 채 묵묵히 서 있는 그의 마른 등이 유난히 외로워 보였기 때문이었다. 저기, 그녀의 목소리에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놀란 듯 살짝 커진 그의 눈은 비 오는 날의 잿빛 하늘처럼 깊고 어두웠다. 이거 같이 쓸래? 우리 집 가는 방향 저쪽 버스 정류장까지 갔잖아. 서연은 조금 쑥스러웠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는 듯 그녀의 얼굴과 우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의 우산 아래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나란히 걸었다. 빗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을 채웠다. 서연은 최대한 그가 비를 맞지 않도록 우산을 그의 쪽으로 기울였다. 덕분에 그녀 자신의 어깨 한쪽이 빗물에 젖어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싫지 않았다. 아까 걔들 말 신경 쓰지 마.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원래 생각 없이 말하는 애들이야. 알아. 짧은 대답. 하지만 그 속에는 무심함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킨 것 같은 단단한 벽 같은 것이 느껴졌다. 버스 정류장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준호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여기까지면 돼. 아직 정류장 남았는데 괜찮아. 거의 다 그쳤어. 그의 말과 달리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다. 그는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듯 단호했다. 서연도 더는 고집을 부릴 수 없었다. 그럼 잘 가. 준호는 대답 대신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는 짧게 목례를 하고 빗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왠지 모를 아쉬움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도 그는 여전히 조용한 소년이었고 서연 역시 먼저 말을 꺼는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기에 둘 사이에 더 이상의 교류는 없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전학을 갔다는 소문과 함께 학교에서 사라졌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팀원의 목소리에 서연은 화들짝 놀라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왔다. 창밖의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다. 아, 미안. 잠시 다른 생각을 좀 하느라.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다시 일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다른 곳을 향했다. 그 조용하던 소년이 어떻게 14년 만에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이 되어 나타난 걸까? 그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는 왜 자신을 아는 척 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때 사무실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와, 이게 다 뭐예요? 누가 보낸 거지? 여직원들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이 고개를 돌리자 퀵서비스 직원 두 명이 커다란 꽃바구니를 낑낑대며 들여오고 있었다. 사무실 공간의 절반은 좋게 차지할 법한 거대한 크기였다. 바구니에는 새빨간 장미 수백 송이가 마치 불이라도 붙은 듯 타오르고 있었다. 한서연 팀장님 앞으로 온 겁니다. 모든 직원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꽃바구니 중앙에는 금색 글씨로 쓰인 카드가 꽂혀 있었다.
아름다운 당신의 열정의 박민혁이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서연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아첨과 과시욕이 뚝뚝 묻어나는 선물이었다. 이것은 호의가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그녀를 압박하려는 저속한 행태였다. 동료들은 부러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수군거렸지만 서연은 속이 메스꺼울 지경이었다. 죄송하지만 이런 건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돌려보내 주세요. 그녀의 단호한 말에 사무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퀵서비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발신인께서 꼭 전달하라고 제 사무 공간에 둘 곳이 없네요. 정 그러시다면 그냥 밖에 두세요. 서연은 차갑게 말하고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녀의 태도에 동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거대한 꽃바구니는 결국 사무실 복도로 치워졌다. 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사무실 전체에 불편하고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다. 서연은 한숨을 내쉬며 관자놀이를 꾹 눌렀다. 같은 시각 퀀텀 이노베이션스 42층 CEO 집무실. 강준호는 김 비서가 건넨 태블릿 PC의 화면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박민혁 대표 동향 보고라는 제목 아래 몇 장의 사진과 짧은 보고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중 하나는 방금 전 서연의 사무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거대한 장미 꽃바구니 사진이었다. 에이펙스 건설 박민혁 대표가 한서연 건축가 사무실에 대형 꽃바구니를 보냈습니다. 한 건축가는 수령을 거부했고 현재 해당 꽃바구니는 사무실 복도에 방치된 상태입니다. 김 비서의 담담한 보고를 들으며 강준호는 사진 속의 천박한 꽃바구니를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박민혁의 수법은 14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한 작태. 그리고 오늘 오후 사시경 박 대표가 약속 없이 한 건축가의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프로젝트 관련 논의를 핑계댔지만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다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강준호의 손가락이 태블릿의 화면을 거칠게 쓸어 넘겼다. 다음 사진에는 서연의 사무소 건물 앞에서 차에 오르는 박민혁의 불쾌한 표정이 찍혀 있었다. 준호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감히 누가 자신의 여자에게 저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그는 용납할 수 없었다. 자신의 여자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자 그는 스스로도 잠시 놀랐다. 하지만 이내 그 생각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렇다. 한서연은 그의 여자여야만 했다. 다음 주 밀레니엄 타워 현장 실사 일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그는 화제를 돌렸다. 김 비서는 즉시 다음 페이지를 화면에 띄웠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투자자 대표들과 시공사 그리고 설계팀이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서연 건축가도 당연히 참석합니다. 강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박민혁의 저돌적인 접근은 서연에게 부담과 불쾌감만 줄 뿐이다. 그와는 다른 방식이 필요했다. 서연이 스스로 마음을 열게 만들어야 했다.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고 전문가로서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존재를 그녀의 세상에 각인시키는 것, 그것이 강준호의 방식이었다. 김 비서, 내 대표님, 다음 주 현장 실사 내가 직접 참석하겠다고 프로젝트 팀에 전달해. 안전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검토할 거라고 강조하고 설계팀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청취할 거라고도 덧붙여.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주변에 괜찮은 카페나 식당 조용히 이야기 나눌 만한 장소도 미리 몇 군데 알아봐도
최고급 레스토랑 말고 건축가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 독특하거나 분위기 있는 곳으로. 김 비서는 의외의 지시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네, 대표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준비를 하던 서연은 팀원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팀장님 방금 퀀텀 이노베이션스에서 연락 왔는데요. 다음 주 현장 실사에 강준호 대표가 직접 참석한대요. 강준호 대표가 직접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되물었다. 그룹 총수가 이런 실무적인 현장 실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네. 특히 설계팀의 안전 관련 브리핑을 가장 중요하게 듣겠다고 현장에서 설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특별히 강조했대요. 서연의 마음이 다시 복잡해졌다. 박민혁의 무례한 접근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였다. 그는 철저히 공적인 영역에서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14년 만에 나타나 자신을 아는 척했던 그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 밀레니엄 타워. 서울의 새로운 상징이 될 거대한 프로젝트. 그녀에게는 건축가로서의 모든 것을 증명할 기회이자 도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타워는 과거의 인연과 현재의 악연이 뒤엉킨 예측할 수 없는 태풍의 눈이 되어 그녀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설계도 위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복잡하게 얽힌 선들이 마치 자신의 미래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일주일 후 밀레니엄 타워 건설 현장.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거대한 타워 크레인 아래 아직 뼈대만 앙상하게 드러난 건물의 저층부가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헬리콥터 소음과 맞먹는 굉음과 쉴 새 없이 오가는 육중한 건설 장비들. 이곳은 수조 원의 자본과 최첨단 기술, 그리고 수천 명의 땀이 뒤섞여 미래를 빚어내는 거대한 용광로였다. 한서연은 안전모를 고쳐 쓰고 현장 소장에게 무언가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었다. 작업용 조끼와 안전화를 착용한 그녀의 모습은 화려한 오피스와는 또 다른 현장을 지휘하는 프로페셔널의 아우라를 뿜어냈다. 그녀의 눈은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날카롭게 빛나며 도면과 실제 구조물을 쉴 새 없이 오갔. 그녀의 뒤편에서는 오늘 실사를 위해 모인 투자자 그룹이 현장 소장의 브리핑을 듣고 있었다. 박민혁은 명품 구두에 흙이라도 튈까봐 조심하며 노골적으로 지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에게 이런 먼지 날리는 현장은 자신의 격에 맞지 않는 장소일 뿐이었다. 반면 강준호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 차림이었지만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구조물 가까이 다가가 철골의 이음새를 살피거나 복잡한 배관 시스템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의 시선은 단순한 구경꾼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거대한 유기체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파악하려는 포식자의 눈으로 현장을 훑고 있었다. 이쪽입니다. 대표님들. 이곳이 타워의 핵심 부인 중앙코어 콜월입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층까지의 골조 공사는 다음 달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장 소장이 거대한 콘크리트 벽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그때 서연이 다가와 소장의 말을 이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최근 기상 이변으로 인해 예상보다 풍압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도 물론 기준치를 상회하는 안전류를 적용했지만 20층 이상 고층부로 올라갈 경우 외벽 마감재와 커튼홀 접합부에 가해지는 전단 응력, 시링 스트레스의 시뮬레이션, 값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보강 설계나 신소재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한치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박민혁은 코웃음을 쳤다. 한 건축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닙니까?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일 뿐이고 지금껏 대한민국에서 바람 때문에 빌딩 무너졌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걸고 넘어지면 공사 기간만 늘어지고 예산만 낭비될 뿐이라고요. 그는 서연의 전문적인 의견을 마치 까다로운 여자 디자이너의 변덕쯤으로 치부해버렸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한 것에 대한 모욕감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다. 박 대표님, 이건 변덕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수많은 인명이 데이터, 서류상의 숫자가 현실의 모든 걸 말해주진 않죠. 박민혁이 말을 잘랐다. 현장은 현장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한 건축가는 사무실에서 아름다운 그림이나 더 그려주는 게 어떻습니까? 또다시 선을 넘는 발언이었다. 서연이 분노로 입술을 깨무는 순간 모두가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한 건축가의 말이 맞습니다. 강준호였다. 그는 어느새 그들 곁으로 다가와 있었다. 그는 박민혁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서연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한 건축가, 당신이 말하는 전다 능력의 예상 증가치는 구체적으로 몇 %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상쇄하기 위한 보강 설계에는 어떤 방식이 있으며 각 방식에 따른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죠? 그의 질문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었다.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마치 건설 기술자처럼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회의실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는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감정적인 소모전 대신 철저히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해결책을 요구했다. 순간 현장의 모든 시선이 강준호와 서연에게로 쏠렸다. 박민혁은 예상치 못한 일격에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서연은 놀라움과 함께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자신의 언어를 이해하는 파트너를 만난 기분이었다. 그녀는 즉시 머릿속의 데이터를 정리하여 막힘없이 대답하기 시작했다. 예상 증가치는 최대 12%입니다. 보강 설계 방식으로는 첫째, 접합부의 볼트 체결 간격을 줄이고 고장력강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둘째, 그녀는 각 방식의 장단점과 예상 비용 공기 변동 사항까지 완벽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브리핑이 끝나자 강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론을 내렸다. 세 번째로 제안한 탄소 나노 튜브 복합 패널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죠. 초기 비용은 가장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건물의 내구성을 높이고 유지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겠군. 무엇보다 안전에 관한 한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마지막 말을 하며 비로소 박민혁을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이 프로젝트의 결정권자는 나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추가 비용은 퀀텀 이노베이션스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설계팀은 즉시 상세 설계 변경안을 준비해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그의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다. 박민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강준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단지 돈이 많은 투자자가 아니었다. 그는 프로젝트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며 그것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줄 아는 진정한 리더였다. 현장 실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다음 일정을 위해 흩어지기 시작했다. 박민혁은 불쾌한 심기를 애써 감추며 서연에게 다가왔다. 한 건축가 점심 식사는 내가 시내 최고의 호텔에 예약해 두었으니 다들 그리로 이동하시죠. 그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 말하며
강준호를 힐끗 쳐다보았다.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방금 전의 수모를 만회하려는 속셈이었다. 다른 투자자들은 좋은 생각이라며 반색했지만 서연은 정중히 거절할 핑계를 찾고 있었다. 그때 강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말은 모두를 향한 것이었지만 시선은 서연에게 머물러 있었다. 저는 따로 가볼 곳이 있어서 점심은 함께하기 어렵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가시죠.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서연에게로 한 걸음 다가섰다. 한 건축가 혹시 이 근처에 시간의 서재라는 헌책방 아십니까? 우연히 잡지에서 봤는데 오래된 건축 서적들이 많고 공간 디자인이 독특하다고 하더군요. 설계에 지친 머리를 식힐 겸 잠시 들러볼까 하는데 시간의 서재. 서연이 대학 시절부터 즐겨 찾던 그녀만의 비밀 아지트 같은 곳이었다. 대형 서점에서는 찾을 수 없는 희귀한 책들과 오래된 나무 냄새, 그리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있는 곳. 그녀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다. 어떻게 그곳을, 건축가가 영감을 얻는 장소는 어떤 곳일지 궁금했거든. 강준호는 마치 정말로 우연히 알게 되었다는 듯 덤덤하게 말했다. 그의 완벽한 연기 앞에 서연은 이것이 김 비서가 며칠 밤을 새워 찾아낸 정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박민혁과 다른 투자자들이 떠나고 현장에는 강준호와 서연, 그리고 멀찍이 대기하고 있는 김 비서만 남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럼 가보시죠. 여기서 차로 10분 정도 걸립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시간의 서재는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낡은 붉은 벽돌 건물과 담쟁이 덩굴이 어우러진 외관은 이름 그대로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높은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책장과 은은한 조명, 그리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두 사람을 맞았다. 정말 이런 곳을 알고 계실 줄은 몰랐네요. 서연이 감탄하며 말했다. 나도 이런 분위기 싫어하지 않아. 강준호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건축 서적 코너로 향했다. 그는 정말로 책에 관심이 있는 듯 여러 권의 책을 꺼내 유심히 살펴보았다. 서연도 자연스럽게 그의 옆에서 책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강준호가 낡은 건축 잡지 한 권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 건축가 기억나나르 코르비지에. 고등학교 때 우리 문학 선생님이 건축은 시와 같다고 말하며 그의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이 떠올랐다. 맞다. 그랬었다. 지루한 문학 시간 대부분의 아이들이 졸고 있을 때 유일하게 눈을 반짝이며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두 사람이 있었다. 바로 자신과 그리고 늘 조용히 앉아 있던 강준호였다. 기억, 나요.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라는 말 때문에 한참 논쟁이 붙었었죠. 넌 그 말을 싫어했지. 집은 기계가 아니라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했어. 강준호가 나직이 말했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14년 만에 처음 보는 그의 미소였다. 서연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저 스쳐 지나간 수많은 기억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그는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 책방 한쪽에 마련된 작은 카페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건축과 디자인, 그리고 책 이야기로 이어졌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해박한 지식을 가진 지적인 대화 상대였고, 그녀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존중해주는 남자였다. 서연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박민혁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불편함과 피로감 대신 기분 좋은 지적 흥분과 편안함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지금껏 강준호라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것을. 사무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의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하루 강준호는 그녀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현장에서의 냉철한 카리스마와 결단력, 그리고 헌책방에서의 부드럽고 지적인 모습. 그는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그러나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녀의 세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의 전략은 무어 덤텀, 라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베트남 속담 그대로였다.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우가 아니라 소리 없이 내려 온몸을 젖게 만드는 가랑비처럼. 서연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미 그에 비해 흠뻑 젖기 시작했음을 예감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젖은 느낌이 싫지 않았다. 그날 이후 강준호와 한서연의 관계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회의와 보고는 여전히 딱딱하고 사무적이었지만 그 이면에서 두 사람은 이메일과 짧은 메시지를 통해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교환했다. 대화는 언제나 건축과 기술적인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때로는 자연스럽게 책이나 음악 혹은 최근의 본 전시회 이야기로 흘러가곤 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 중 강준호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의 메시지는 언제나 간결하고 명료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배려와 지적인 유머가 담겨 있었다. 박민혁의 노골적인 구애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그는 거의 매일같이 값비싼 선물 공세를 펼쳤고 저녁 식사를 제안하는 비서의 전화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천박한 행동이 강준호에 세련되고 조용한 접근 방식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며 강준호라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과 호감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강준호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서연이 제안했던 탄소 나노튜브 복합 패널의 적용이 확정되었고 설계 변경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현장은 활기로 넘쳤고 모두가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었. 비극은 가장 평온한 순간에 예고 없이 찾아왔다. 금요일 오후 주말을 앞둔 설렘으로 사무실 공기가 들떠 있을 무렵 서연의 핸드폰이 비명처럼 울렸다. 현장 소장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막 타설한 25층 바닥 슬래브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네, 균열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레미콘 품질 문제인지 아니면 구조 계산에 착오가 있었던 건지 지금 현장은 아수라장입니다. 기자들까지 냄새를 맡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25층 슬래브 균열. 이것은 단순한 하자가 아니었다.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직결된 최악의 사고였다. 만약 설계 오류로 밝혀진다면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될 수도 있었고 그녀의 건축가 인생은 그대로 끝장날 터였다. 바로 가겠습니다. 서연은 노트북과 도면만 챙겨들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그녀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다. 어째서 모든 계산은 완벽했어. 시뮬레이션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불안과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안전 라인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현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인부들의 웅성거림과 고성을 지르는 감독관들. 모든 것이 통제 불능의 상태였다. 서연은 간신히 현장 사무소로 들어가 문제의 슬래브를 찍은 사진과 데이터를 확인했다. 사진 속에는 이제 막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 바닥 위로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불길한 균열이 선명하게 나 있었다. 전문가로서의 그녀의 직감이 소리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양생 과정에서의 수축 균열이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이거나 혹은 누군가의 고의적인 소행이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공사 임원이 그녀를 보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몰아붙였다. 한 건축가, 당신이 책임져야 해. 당신이 무리하게 신소재를 쓰자고 고집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모든 비난의 화살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변명할 시간도 원인을 분석할 여유도 없었다. 그녀는 순식간에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망친 무능하고 책임감 없는 건축가가 되어 있었다. 그때 박민혁이 기다렸다는 듯이 현장에 나타났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며 기자들 앞에서 서연의 어깨를 감싸려 했다. 한 건축가, 너무 상심하지 말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니까. 일단 수습부터 하고. 그의 위선적인 행동에 서연은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제게 손대지 마세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현장 입구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퀀텀 이노베이션스의 위기 관리팀이었다. 그리고 그들 맨 앞에서 조금의 동요도 없는 차가운 얼굴의 강준호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등장만으로 아수라장 같던 현장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변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다. 강준호는 그 모든 소음과 혼란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며 똑바로 서연에게로 걸어왔다. 그의 시선은 오직 그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얼굴을 잠시 들여다보았다. 공포와 분노, 억울함으로 하얗게 질린 그녀의 얼굴을, 그리고는 그녀를 지나쳐 그녀를 비난하던 시공사 임원 앞에 섰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원인이 규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설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당신의 위기관리 방식입니까? 시공사 임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부하 권력을 가진 남자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시간부로 밀레니엄 타워 프로젝트의 모든 지휘권은 퀀텀 이노베이션스가 직접 통제합니다. 사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외부인의 현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기관리팀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의 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강제로 밖으로 밀려났고 흥분했던 사람들도 그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조용해졌다. 강준호는 마지막으로 박민혁을 쏘아보았다. 박 대표, 당신은 투자자이지 현장 책임자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언론 앞에서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은 프로젝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만 돌아가 주시죠. 그것은 권유가 아닌 명령이었다. 박민혁은 분노로 얼굴이 벌개졌지만 수많은 눈이 보는 앞에서 감히 그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는 두고 보자는 듯한 눈빛으로 강준호를 노려보더니 결국 굴욕적으로 현장을 떠났다. 순식간에 현장을 장악한 강준호는 다시 서연에게로 돌아왔다. 괜찮아, 처음으로 그가 그녀에게 반말을 했다. 그 안에는 딱딱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서는 깊은 걱정과 염려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 한마디에 그동안 억지로 버티고 있던 긴장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참아냈다.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내 설계는 문제 없어. 강준호가 그녀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나는 내가 투자한 것을 믿어.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당신을 믿어.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의심도 없는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세상 모두가 그녀를 비난하는 순간 단 한 사람, 강준호만큼은 그녀의 편에 서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밤이 늦었다. 오늘은 이만 철수하고 내일 아침부터 원인 분석에 들어가자. 우리 쪽 최고의 구조기술 전문가 팀을 붙여주지. 강준호가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오늘 여기 남아야겠어요. 밤새 모든 데이터를 다시 검토해 봐야 해요. 제가 직접 원인을 찾아낼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강준호는 그런 그녀의 눈을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나도 남지. 내 대표님께서 왜? 내 돈 수조 원이 걸린 문제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는 무심한 척 말했지만 서연은 알 수 있었다. 그가 자신을 혼자 두지 않기 위해 남는다는 것을. 그날 밤 현장 사무소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서연과 그녀의 팀원들, 그리고 강준호가 소집한 퀀텀 이노베이션스의 전문가들이 모여 밤샘 작업에 들어갔다. 강준호는 CEO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함께 검토했다. 그는 건축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데이터의 흐름을 읽고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의 날카로운 질문들은 분석의 방향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팀원들은 지쳐갔지만 강준호는 흐트러짐 없는 집중력을 유지했다. 그는 조용히 커피를 타서 서연의 책상 위에 놓아주기도 하고 지친 팀원들을 위해 최고급 도시락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의 존재는 단순한 감독자를 넘어 팀의 구심점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낯설게 그리고 경이롭게 바라보았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며 지친 동료들을 묵묵히 챙기는 모습. 이것이 강준호라는 남자의 진짜 모습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두근거림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존경심이었고 신뢰였으며 어쩌면 그 이상의 감정이었다. 새벽 4시가 넘었을 무렵 마침내 그들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찾았어요. 한 연구원이 외쳤다. 사고 당일 타설된 레미콘의 성분 분석표입니다. 표준 배합비와 미세하게 다릅니다. 특히 콘크리트의 경화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만드는 특정 화학 촉진제가 기준치 이상으로 첨가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니터 앞으로 모여들었다. 이 촉진제가 과다하게 투입되면 초기 강도는 빠르게 높아지지만 내부에서 불균이란 응력이 발생해 결국 균열을 유발하게 됩니다. 누군가 고의로 레미콘에 약품을 섞은 겁니다. 범인은 내부에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사보타주 고의적인 파괴 행위였다. 강준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 시간대 레미콘 운송 차량과 현장 반입 기록 관련자 CCTV 영상 전부 확보해 그의 지시는 간결하고 명확했다. 그의 팀은 즉시 움직였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용의자가 특정되었다. 그는 시공사 소속의 현장 관리자 중 한 명으로 최근 거액의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의 계좌로 사고 전날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도 확인되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짐작할 수 있었다. 박민혁. 강준호는 조용히 핸드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최대한 억누르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듣는 사람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정도였다. 나다. 지금부터
에이펙스 건설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자금 흐름, 비자금 탈세 정관계 로비, 내역까지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샅샅이 뒤져. 이번에는 그 뿌리까지 뽑아버릴 테니까. 전화를 끄는 그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서 있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팀원들은 모두 증거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였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이제 다 끝났어. 그가 나직이 말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지난 몇 시간 동안 그녀가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들, 그 모든 순간에 그가 곁에 있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지금쯤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준호 씨.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직함없이 불렀다. 강준호는 대답 대신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묻은 작은 먼지를 부드럽게 떼어주었다. 그의 손길이 스치는 순간 서연은 온몸에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위기의 밤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지독한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을 잇는 단단한 벽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감정의 싹이 트고 있었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가 과거에 왜 사라졌는지, 그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바로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강준호라는 남자 그 자체였다. 밀레니엄 타워의 사보타주 사건은 생각보다 신속하게 마무리되었다. 범인으로 지목된 현장 관리자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시인했고 그의 배후에 에이펙스 건설이 있다는 정황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 암암리에 흘러나갔다. 직접적인 증거 불충분으로 박민혁이 법망을 빠져나가긴 했지만 에이펙스 건설의 주가는 폭락했고 업계에서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반면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한서연의 프로페셔널한 대처와 강준호의 단호한 리더십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설계 오류라는 오명은 완벽하게 벗겨졌고 오히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차세대 건축계를 이끌어갈 소신 있는 건축가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다.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분노와 굴욕감에 몸을 떠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박민혁이었다. 의아악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민혁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크리스털 위스키 잔을 벽난로에 집어 던졌다.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들이 값비싼 페르시아 카펫 위로 흩어졌다. 강준호. 그 자식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생겼다. 사업, 명예, 그리고 한서연까지. 그는 야심차게 준비했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강준호, 이 개자식.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아 그의 눈이 증오로 이글거렸다. 사업적으로는 이미 강준호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퀀텀 이노베이션스는 이미 에이펙스 건설의 주요 협력사들을 압박해 계약을 파기하게 만들고 있었고 금융권에서도 에이펙스에 대한 대출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회사가 공중분해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전공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렇다면 더럽고 비열한 방법을 쓸 수밖에. 그는 비서에게 인터폰을 연결했다. 최 실장 당장 내 방으로 들어와. 잠시 후 그림자처럼 조용한 남자가 그의 앞에 섰다. 부르셨습니까, 대표님? 강준호, 그 자식 과거를 샅샅이 뒤져.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전부 다. 특히 그 자식이 절대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을 만한 치부를 찾아내. 가족 관계, 돈 문제 뭐든 상관없어. 바닥까지 파내서
그놈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무기를 가져와 박민혁의 목소리에는 이성을 잃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최 실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는 사무실을 나갔다. 어둠의 세계에서 잔뼈가 굵은 그에게 이런 일은 익숙했다. 돈만 있으면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었다. 한편 강준호와 한서연의 사이는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클라이언트와 건축가라는 공식적인 관계로만 얽혀 있지 않았다. 서로의 능력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파트너이자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친구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도 두 사람은 프로젝트의 향후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회의가 끝난 후 강준호가 자연스럽게 물었다. 다음 주에 있을 연례 비즈니스 리더스 갈라에 참석하나? 네, 주최 측에서 초청장이 왔더라고요. 사실 그런 자리는 좀 불편해서 갈까 말까 고민 중이었어요. 서연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이 올해의 건축가 상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데 빠질 수 없지. 에이, 설마요.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 눈에는 당신이 최고야. 무심코 던진 그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가끔씩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훅 치고 들어와 그녀의 심장을 흔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공기는 박민혁의 사무실을 채운 증오의 냉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며칠 후 박민혁의 사무실, 최 실장이 굳은 얼굴로 서류 봉투 하나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찾았습니다. 강준호의 아킬레스건. 박민혁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14년 전에 낡은 신문 기사 스크랩과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조사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중소기업 사장 K씨 사업 실패, 비관의 자살 기도. 가족들은 행방불명.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강준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공장이 부도가 나고 거액의 빚을 감당하지 못한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간신히 목숨만 건졌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강준호의 가족은 모든 것을 버리고 야반도주했다는 것. 보고서에는 당시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쫓기듯 살았는지, 강준호가 학업을 중단하고 막노동부터 시작해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처절한 과정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거다. 박민혁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지금의 완벽하고 고고한 CEO 강준호, 그의 과거가 이렇게 더럽고 초라했다니. 사람들은 언제나 영웅의 탄생 신화보다는 그의 추악한 과거에 더 열광하는 법이다. 특히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라면 그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그는 다가오는 비즈니스 리더스 갈라를 떠올렸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의 거물들과 언론이 집중되는 바로 그 자리. 그곳에서 강준호의 가면을 벗겨버릴 절호의 기회였다. 최 실장 갈라에 참석하는 기자들 명단을 뽑아. 그 중에서도 특히 자극적인 기사를 잘 쓰는 놈들로 몇 명 포섭해도 아주 재미있는 쇼가 될 테니. 박민혁이 승리를 예감하며 웃는 동안 강준호의 집무실에도 비슷한 내용의 보고가 올라오고 있었다. 대표님, 김 비서가 평소보다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민혁이 대표님의 개인 신상, 특히 고등학교 시절과 가족에 대해 사람을 붙여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14년 전 아버님 사건에 대한 자료까지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를 듣는 강준호의 얼굴은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지독하게 차가워졌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박민혁 같은 부류의 인간들은 코너에 몰리면 언제나 가장 비열한 수를 쓰기 마련이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언젠가는 세상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각오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서연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이어서는 안 되었다.
박민혁의 더러운 입을 통해 왜곡되고 조롱 섞인 이야기로 그녀가 자신의 과거를 처음 접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사진 대신 그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직접 그린 낡은 풍경화 한 점이 들어 있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그만의 부적 같은 그림이었다. 이제는 그 그림 뒤에 숨어 있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수화기를 들고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 씨, 나 강준호입니다. 내 대표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자신의 결심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습니까? 갈라 전에 미리 할 얘기가 있어서.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고 진지했다. 서연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중요한 일임을 깨달았다. 네, 괜찮아요. 어디서 뵐까요? 약속 장소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이었다. 화려한 야경과 달리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준호였다. 박민혁이 내 과거에 대해 무언가 알아냈어.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아마 갈라에서 그걸 이용해 나를 공격하려 들겠지.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갈라를 떠올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박민혁이 무슨 짓을 할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대체 무슨 과거를. 우리 집안은 과거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어. 강준호는 천천히 그리고 힘들게 말을 이어갔다. 아버지는 성실한 분이었지만 사업에는 재능이 없었지. 결국 모든 것을 잃었고 우리는 빚쟁이들을 피해 하룻밤 사이에 도망쳐야만 했어. 내가 당신에게 아무 말 없이 사라져야만 했던 이유이기도 하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고통과 상처가 서연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녀가 기억하던 조용한 소년, 그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지.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버리고 또 많은 것을 외면하며 살아야 했어. 그는 더 이상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가 겪었을 처절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을 버티게 해준 강인한 의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심한 듯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조금은 위태로워 보이기까지 했다. 그의 강철 같은 갑옷 아래 숨겨져 있던 연약한 속살을 처음으로 그녀에게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서연 씨, 갈라에서 무슨 얘기를 듣게 되든 그게 내 전부는 아니라는 것만 알아줬으면 해.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가 보여준 가장 솔직한 부탁이었다. 그는 그녀의 믿음이 필요했다. 서연은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그녀를 향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그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손은 조금 차가웠다. 준호 씨, 그녀가 나직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저는 준호 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강준호는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달려와 저를 지켜준 사람이고 누구보다 제 능력을 믿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 앞에서 누구보다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고요. 그녀는 그의 손을 조금 더 꽉 쥐었다. 준호 널 믿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녀의 따뜻한 말과 흔들림 없는 눈빛에 강준호의 위태롭게 떨리던 눈동자가 비로소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고 싶었던 단 하나의 믿음을 바로 이 여자에게서 얻었다. 다가올 폭풍우 속에서 두 사람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한 신뢰로 뭉친 하나의 연합군이었다.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보다 더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곧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권력과 부가 한자리에 모이는 연례 비즈니스 리더스 갈라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욕망과 허영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음과 억지 웃음, 그리고 은밀한 탐색전이 뒤섞여 기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그 모든 소음의 중심에 강준호와 한서연이 있었다. 그들이 함께 연회장 문을 들어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마치 자석처럼 그들에게로 향했다. 완벽한 블랙 턱시도를 입은 강준호의 냉정한 카리스마와 우아한 네이비 드레스를 입은 한서연의 지적인 아름다움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그들은 마치 이 자리를 위해 태어난 한 쌍의 왕과 여왕처럼 보였다. 저 여자 좀 봐. 밀레니엄 타워의 한서연 건축가 아냐. 강준호 대표 옆에 있으니 그림이 따로 없군. 둘이 사귀는 사이라는 소문이 진짜였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강준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서연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며 그녀를 에스코트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서연은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에 힘을 풀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곁에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연회장 반대편에서 박민혁은 도끼 어린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불태워버리는 불쏘시개와도 같았다. 그는 손에 쥔 샴페인 잔을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웃어둬라 강준호. 오늘 밤이 내 놈이 세상 앞에서 웃을 수 있는 마지막 밤이 될 테니. 갈라는 예정된 수순에 따라 지루하게 흘러갔다. 몇몇 기업인들의 의례적인 축사가 끝나고 드디어 시상식이 시작되었다. 모두의 예상대로 올해의 건축가상은 한서연에게 돌아갔다. 단상에 올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다. 그녀는 담담하게 수상 소감을 말하며 마지막에 자신을 믿어준 한 사람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위기의 순간에 저의 가능성을 믿고 지지해준 강준호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녀의 시선이 객석의 강준호에게로 향했다. 강준호는 그런 그녀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박민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바로 지금이 그가 준비한 쇼의 막을 올릴 시간이었다. 시상식이 끝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네트워킹이 시작될 무렵 박민혁이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빼앗듯 넘겨받아 무대 중앙으로 나섰다.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잠깐만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좋은 날 그냥 넘어가기엔 아쉬워서 제가 특별히 축배사를 한마디 할까 합니다. 그는 강준호와 서연을 향해 보란듯이 잔을 들어 올렸다. 특히 오늘 가장 빛나는 두 분, 강준호 대표와 한서연 건축가를 위해서 말입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 아닙니까? 성공한 CEO와 아름다운 건축가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항상 진실의 전부는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의 목소리에 담긴 비아냥거림에 연회장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직감적으로 특종 냄새를 맡고 녹음기와 카메라를 준비했다. 예를 들어 우리 강준호 대표님, 지금은 이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시지만 과연 그의 과거도
지금처럼 반짝였을까요? 박민혁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폭탄을 터뜨렸다. 제가 알기로는 14년 전 강 대표님의 아버님께서는 사업 실패를 비관해 목숨을 끊으려 하셨고 온 가족이 빚쟁이들을 피해 쥐새끼처럼 야반도주를 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강준, 호, 대표님, 연 회장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강준호에게로 향했다. 사람들의 눈에는 경악과 호기심 그리고 잔인한 조롱의 빛이 뒤섞여 있었다. 박민혁은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며 쾌감에 젖었다. 그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고 독사처럼 기어 올라와 지금의 자리를 차지한 기분이 어떻습니까? 당신의 성공은 결국 아버지의 실패와 가족의 눈물 위에 세워진 탑이 아닙니까?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제 강준호는 무너질 것이다. 분노하거나 혹은 수치심에 고개를 숙이거나 어느 쪽이든 그는 오늘 밤 사회적으로 매장될 터였다. 하지만 강준호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박민혁의 광대극을 끝까지 지켜본 후 천천히 박수를 쳤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다른 마이크를 들고 박민혁의 옆에 섰다. 박민혁 대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네, 박 대표의 말은 대부분 사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셨고 저희 가족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아주 어두운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솔직한 인정에 연 회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그는 수치스러워하기는커녕 자신의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저는 제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비록 사업에는 실패하셨지만 그는 누구보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아들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맨손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온 제 자신 또한 자랑스럽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과 긍지가 담겨 있었다. 비난받아야 할 치부가 아니라 역경을 이겨낸 한 남자의 서사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몇몇 기업인들의 얼굴에 존경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강준호는 이제 시선을 박민혁에게로 고정했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박민혁 대표, 나와 당신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내 성공을 위해 당신처럼 불법적인 방법으로 남을 짓밟거나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거래를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박민혁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강준호는 그를 무시하고 연 회장 뒤편의 대형 스크린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지금부터 에이펙스 건설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죠.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갈라의 로고가 떠있던 대형 스크린이 암전되었다가 다시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에이펙스 건설의 비밀 장부였다.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내역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네진 뇌물 리스트 그리고 밀레니엄 타워 사보타주를 지시하는 박민혁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까지. 안 돼. 박민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고 사람들의 경악에 찬 비명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강준호가 준비한 반격은 박민혁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를 들춘 것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죄였다. 스크린의 영상이 끝나자 연 회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박민혁 씨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민혁은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수사관들에게 팔이 꺾여 끌려나갔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강준호를 향해 증오의 눈빛을 보냈지만 강준호는 더 이상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 지독한 혼란의 한가운데서 강준호는 조용히 서연의 손을 잡았다. 가자.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녀를 데리고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빠져나와 아무도 없는 비상구를 통해 밖으로 향했다. 그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타워의 최고층 일반인에게는 개방되지 않는 프라이빗 전망대였다. 아래에서는 한바탕 전쟁이 벌어졌지만 이곳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고요했다. 발 아래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준호였다. 놀랐지. 조금요. 서연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멋있었어요. 강준효는 역게 미소 지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줄게. 그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아주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후 매일같이 집으로 들이닥치던 빚쟁이들의 폭언과 폭력.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누워만 있던 아버지의 텅 빈 눈.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날 한 소녀가 씌워주었던 작은 우산. 그때 나한테는 세상이 전부 잿빛이었어. 희망도 미래도 없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네가 나한테 우산을 씌워주는 순간 아주 잠깐이었지만 세상에 색깔이 있다는 걸 다시 느꼈어. 나 같은 놈에게도 누군가 아무런 대가 없이 친절을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 그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애틋함으로 젖어 있었다. 도망치던 그날 밤에도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모든 순간에도 나는 항상 그날의 너를 떠올렸어. 언젠가. 반드시 성공해서 내 앞에 당당하게 다시 서겠다고. 너에게 빚진 따뜻함을 갚아주겠다고. 그게 내가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어. 그의 고백에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가 무심코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한 소년의 인생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14년 동안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 없어. 서연아. 그가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밀레니엄 타워 프레젠테이션에서 너를 다시 봤을 때 나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신이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겠다고.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리고는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사랑해.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지막 비밀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14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그의 절절한 고백의 서연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까치발을 들어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서로를 탐했다. 그것은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깊고 뜨거운 입맞춤이었다. 몇 달 후 서울의 하늘은 가을빛으로 짙게 물들어 있었다. 떠들썩했던 비즈니스 리더스 갈라의 스캔들은 새로운 가십거리에 밀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박민혁은 횡령 배임 뇌물 공여 등 수많은 혐의가 인정되어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다. 한때 업계를 호령하던 에이펙스 건설은 부실 경영과 오너 리스크가 겹치며 역사 속으로 허무하게 사라졌다. 그 모든 혼란의 폐허 위로 밀레니엄 타워는 계절의 변화와 함께 묵묵히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갔다. 위기를 극복한 프로젝트는 이전보다 더 큰 지지와 기대를 받으며
순항했다. 타워는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불의에 맞선 정의의 상징이자 위기를 기회로 바꾼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찬란한 성공의 중심에는 이제는 완벽한 파트너가 된 강준호와 한서연이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가을의 풍요로움처럼 깊고 단단해졌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외부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일주일에 며칠은 서로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수조원을 움직이는 냉철한 CEO 강준호는 서연 앞에서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서툰 솜씨로 파스타를 만드는 평범한 남자가 되었고, 수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스타 건축가 한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주말에 영화를 즐기는 사랑스러운 여자가 되었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강준호는 서연을 데리고 뜻밖의 장소로 향했다. 그들이 14년 전 함께 다녔던 지금은 이름조차 바뀐 낡은 고등학교였다. 여긴 어떻게? 서연은 변해버린 교문의 모습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가끔 왔었어.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강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나직이 말했다. 여기에 오면 작은 우산 하나를 나눠주던 네가 생각났거든. 그럼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겼어.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텅 빈 교정을 천천히 걸었다. 낡은 농구대 빛바랜 스탠드, 그리고 그들이 함께 비를 피했던 중앙 현관의 처마.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까맣게 잊고 살았던 과거의 작은 조각들이 그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절실한 의미였는지를. 미안해.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너무 무심했어.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지. 강준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부드럽게 안았다. 그때의 네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그날 두 사람은 14년 전 미처 나누지 못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과거의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채워나갔다. 그것은 더 이상 아픈 상처가 아닌 두 사람을 더 단단하게 이어주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며칠 뒤 강준호는 서연을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갔다. 서울 근교의 한적한 요양병원이었다. 그는 조금 긴장한 듯 보였다.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병실 안에는 하얀 머리의 노인이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바깥 풍경을 보고 있었다. 강준호의 아버지였다. 사업 실패와 극단적인 선택의 후유증으로 몸이 많이 쇠약해졌지만 그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아버지 손님 모시고 왔어요. 강준호의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서연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네가 서연이구나. 아들 녀석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 서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노인의 손을 잡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한서연입니다. 그녀의 따뜻한 인사에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고맙다, 아가야. 우리 준호 곁에 있어줘서 정말로 고맙다. 저 무뚝뚝한 놈이 내 덕분에 사람답게 웃는 법을 다시 배운 것 같아. 그날 세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다. 서연은 강준호의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예전 노래를 함께 불렀고, 강준호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묵묵히 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렀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강준호는 자신의 과거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끌어안고 가족을 지키며 자신의 역사를 온전히 책임지는 진짜 어른이 되어 있었다. 시간은 흘러 초겨울이 되었다. 밀레니엄 타워가 드디어 위용을 드러내고 공식적인 준공식을 며칠 앞둔 저녁이었다. 강준호는 마지막 현장 점검을 핑계로 서연을 타워의 최상층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스카이 전망대로 데려갔다. 아직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그곳은 완벽한 침묵 속에서 서울의 야경을 품고 있었다. 도시의 모든 불빛이 마치 두 사람을 위해 반짝이는 거대한 보석처럼 발 아래에서 넘실거렸다. 우리가 이걸 해냈네. 서연이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통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 옆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 강준호의 모습이 보였다. 아니, 네가 해낸 거야. 강준호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너의 꿈과 열정이 없었다면 이 타워는 그저 차가운 쇳덩어리에 불과했을 거야. 너는 이 건물에 영혼을 불어넣었어. 준호 씨가 없었다면 저는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당신은 제 꿈을 지켜준 기둥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서로의 눈동자 속에서 함께 달려온 지난 시간들과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빛나고 있었다. 서연아, 강준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심장이 뛰는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이 타워는 너와 나의 이야기와 같아. 14년 전 아주 작은 씨앗 같은 기억에서 시작됐지. 때로는 거센 비바람을 맞고 무너질 뻔한 위기도 겪었어.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는다는 단단한 기초 위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튼튼한 골조를 세우고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이 공간을 채웠지. 그는 천천히 그녀의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상자가 열리는 순간 서연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가 눈부신 빛을 발하고 있었다. 반지는 밀레니엄 타워의 유려한 곡선을 모티브로 디자인되어 있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녀만을 위한 반지였다. 한서연, 내 세상의 시작이었고 내 삶의 이유가 되어준 사람. 그의 목소리가 사랑의 서약처럼 울려 퍼졌다. 이제는 내 세상의 전부가 되어주지 않겠어. 나와 결혼해줘.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벅찬 행복과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흘리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준호 씨. 대답을 듣는 순간 강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번쩍 안아 올렸다. 세상의 꼭대기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빙글빙글 돌았다. 서연의 웃음소리와 강준호의 행복한 미소가 서울의 밤하늘에 아름답게 울려 퍼졌다. 14년의 기다림, 엇갈린 운명과 수많은 역경을 넘어 마침내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여는 한편의 긴 서사시이자 서울의 밤하늘보다 더 영원히 빛날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였다. 밀레니엄 타워의 불빛이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듯 도시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